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또 내리막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우리가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고 또 올라가다 보면 평탄한 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도 역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상승기가 있다면 당연히 하락기도 있고 또 보합세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시장도 늘 침체기가 있고 회복기가 있기가 마련입니다. 또한 정부는요, 이 부동산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되면은 규제를 하는 정책을 쓰고 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또 완화 정책을 쓰기 때문에 늘 정부는 스폰지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이런 정책이 늘 수반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에서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실거래가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신고가를 신고하는 게 2006년도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2006년 그전에는 실거래가 신고가 없었지만은 노무현 정권 때, 즉 2002년, 3년, 4년, 5년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한 6년. 그래서 2004, 5년도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2005년도부터 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당시 2000년도에 최고점이 찍은 게 2007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2007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2008년부터 계속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서서히 급락한 건 아니고 서서히 하락해가지고 결과적으로 2013년까지 5, 6년 동안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가 최고점이었다면 2013년이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또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해서 최고점을 찍은 것이 바로 언제입니까? 2019년입니다. 2013년 이후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2019년 12월까지 무려 6년간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2년 8개월 동안 서울 집값 안정을 목표로 4번의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서 총 18번의 크고 작은 정책들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파트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정부는 말이죠. 집값이 떨어지면은 완화 정책을 쓰고 또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규제 정책을 쓰는데 아마 문정부에서는 완화 정책은 없을 것 같고요. 계속 규제 정책만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죠. 서울의 아파트 일부 지역의 가격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떤 그 아파트 변동이 있었는가? 매매 가격 변동률을 한번 아파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강남 여러분들 그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음마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쑥날쑥 하는 지역이 음마아파트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음마아파트는 노후됐잖아요. 이게 언제 건축 연도냐면 79년이니까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주거 환경은 열악하지 않습니까? 오래된 아파트에 말이죠.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아마 소유자들은 많이 거주하지 않을 겁니다. 주로 이제 그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전세 사시는 분들도 없잖아 많을 텐데 음마아파트가 말이죠. 84.43제곱미터 2007년도 1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12년 전 얘기죠. 그 당시 13억 8,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점이었고 계속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2013년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 6년 동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2013년 1월 달에 매매 거래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7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13억 8,500만 원이 7억으로 떨어졌으니까 6억 8,500만 원이 떨어졌잖아요. 무려 49%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에 계속 49%가 떨어졌어요. 신압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2013년도에 저점을 찍었다가 계속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6년 동안. 2019년 12월에 무려 7억까지 떨어졌던 것이 23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고점. 그러면 무려 6년 동안에
36%가 상승했습니다. 7억짜리가 23억 5천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그 의미가 없죠. 만약에 7억에 산 사람이 23억 5천에 처분했다면 16억 5천만 원의 이익이 생긴 거죠. 양도 차익이.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장부상의 가공이익만 있으면 뭐합니까? 처분해서 현찰을, 현금을, 유동성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돈이 되는 것이지 그냥 거주한다. 그러면 크나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19년 12월에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에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음마아파트가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년 8개월 동안에 얼마가 올랐는가 조사해 봤더니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 14억이었습니다. 이게. 음마아파트가 14억이었는데 23억 5천이 올라됐으니까 무려 얼마가 올라갔어요? 9억 5천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68%가 상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음마아파트도 68%가 올랐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하락기가 있고 상승기가 있구나. 당연히 부동산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잘 알게 되면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지고 있다 그러면 크나큰 의미가 없어요. 아파트를 꼭 투자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유 때문에 이사 가는 경우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처분하고 또 새로 사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내가 살던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또 신축된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고, 이게 사람의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손해보고 팔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부동산 그 흐름 파악을 하셔야 손실을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강남 도곡동에 있는 도곡 렉슬입니다. 참 제가 2005년도에 도곡 렉슬 강당에서 말이죠. 주민들, 대표자 주민들을 모아놓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제점을 특강을 한 바 있었는데 참 감회가 깊습니다. 벌써 15년 전 얘기네요. 84.99제곱미터고 역시 이것은 2006년도에 건축됐습니다. 그러면 입주하면서 가격이 제일 올라가거든요. 그 당시 2007년도에 이 도곡 렉슬이 14억 갔습니다. 33평. 전용 면적 33평이죠.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계속 가격이 떨어져서 얼마까지 떨어졌냐, 이게 9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언제? 2013년에 9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몇 프로가 떨어졌느냐? 6년 사이에 39%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분양받고 2007년도에 14억 주고 산 사람은 말이죠, 6년 동안 계속 가격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가슴을 조였겠습니까? 그 당시 말이죠, 2008년, 9년, 10년에 강남의 도곡동, 대치동에 있는 주민들도 가슴 조여가면서 말이죠, 정말 스트레스 받고 말이죠, 병 생기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왜? 가격이 떨어지니까 말이죠. 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도곡 렉슬이 2019년 12월 달에 말이죠,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무려 23억 5천만 원인데 2013년 저점 대비 2019년 고점 대비 몇 프로가 올랐느냐? 무려 147%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대비 2013년 사이는 떨어진 건 39%가 하락했는데 2013년부터 6년 동안 올라가가지고 무려 147%가 상승했고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2007년 5월부터 2019년 2년 8개월 동안에는 몇 프로가 올랐느냐? 도곡 렉슬이 67%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14억 가던 아파트 도곡 렉슬이 23억 5천까지 올라갔으니까 무려 67%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강남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68% 올랐고요. 도곡동 도곡 렉슬도 역시 67%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동부 센츄리빌입니다. 2007년도 4월에 동부 센츄리빌 전용 면적이 145.83제곱미터가 최고점이 2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24억 6천이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오면서 계속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2013년도 1월 달까지 16억 8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얼마가 떨어졌느냐? 7억 8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7억 8천만 원이 떨어졌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한 채가 7억 8천이 떨어졌다. 6년 사이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떨어진 것은 금액이 커서 그런지 31%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1%가 떨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회복되기 시작해가지고 2019년도에 다시 36억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6억 8천까지 떨어졌던 것이 다시 36억 원으로 회복이 됐으니까 무려 114%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2017년 5월에 얼마 갔느냐, 이게 2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21억 6천이었는데 2년 8개월 사이에 36억 원이 돼가지고 몇 프로가 올랐느냐? 67%가 올랐습니다. 67%. 자, 그러면 공통상이 나오지요? 공통상이 나옵니다. 떨어질 때는 31%에서 많게는 49%까지 떨어졌고, 인상될 때는 114%에서 무려 236%까지 올라갔네요.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올라간 것이 67%에서 68%, 거의 비슷하지요? 67%, 8%가 올랐다.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말이죠. 다시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건축 연도가 1980년입니다. 저도 한창 부동산 공부 학습할 때인데요. 전용 면적이 107.84제곱미터입니다. 2007년도 8월 달에 말이죠.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 당시에 1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얼마까지 떨어졌냐? 9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9%가 하락을 했습니다. 2019년 다시 25억 3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6년 사이에 말이죠. 몇 프로가 올랐느냐? 181%가 상승했습니다. 181%, 약 200%가 상승했습니다. 2017년 5월달 기준으로 한다면 그 당시 17억 6천만 원이었어요. 이것이 2019년 10월에 25억 3천이니까 무려 43%가 올랐습니다. 강남이라도 약간 그 지역마다 차이가 있죠.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43%가 올라갔고요. 자, 송파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 연도가 이건 86년입니다. 2007년도 4월에 말이죠. 최고점이 22억이었습니다. 22억이었는데 2013년 2월에 13억 8천까지 떨어졌습니다. 8억 2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8억 2천이 떨어졌다. 여러분, 8억 2천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37%가 떨어졌습니다. 6년 사이에. 그런 것이 다시 또 6년 동안에 132%가 상승했습니다. 13억 8천만 원짜리가 3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려 132%가 상승했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7년 5월에 21억 8천만 원 가던 것이 32억에 올랐으니까 47%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강남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아시아 선촌 아파트는 좀 구축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증감률이 43%에서 47%, 지역마다 약간 상승폭과 하락폭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자료가 나옵니다. 과거 전례를 보게 되면 한 번 꺾인 집값은 6년 동안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확한 자료지만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향후 5년, 6년 뒤에는 2025년이 되겠죠. 지금으로부터 2025년이 된다면 역시 아파트 가격은 바닥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급격한 집값 하락은 없을 것이고요. 서서히 하락하지 않을까. 아마 2020년도에는 상반기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제가 언젠가도 상저하고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체적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상반기는 떨어지고 하반기는 보합세나 또 상승 지역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내다봤고요. 그러면 현재 이런 자료에 의한다면 한번 하향세에 접어들게 되면 향후 몇 년 동안은 꾸준하게 조정에 들어간다는 것이 집값 움직임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강남 아파트는 지금 매매가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고가 아파트는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2, 3억씩, 3, 4억씩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몇 억씩 떨어진 경우도 있는데 반면에 전셋값이 1억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통상인데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셋가격이 반등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전셋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전셋가격이 올라가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셋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위험 요인이 많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계 경제 위험 요인을 꼽아본다면 세계적으로 지금 실물 경제가 열악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말이죠. 금융시장이 출렁거리지 않았습니까? 미국 증시라든가 아시아 증시라든가 또 일본, 한국에 역시 금융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반면에 금값이라든가 달러라든가 엔화는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말이죠. 장기간 동안에 걸쳐서 세계 각 중앙은행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풀기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발행한 국채들을 사들이면서 돈 풀기 정책을 지금 장기간 하고 있고 저금리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게 지금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붕괴가 안 되는 겁니다. 금리가 싸기 때문에.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반등을 한다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각 나라들의 지금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개인부채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히 말이죠. 중국의 부채가 상당한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부채, 또 기업부채,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계가 어떻습니까? 각국이 말이죠. 자국 보호주의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곳이 이제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일부 나라에서는 말이죠. 좌파 정권들이 말이죠. 인기 영합주의를 하고 있어요. 돈 풀기 정책 쓰고 있습니다. 인기 영합주의라는 거 있죠. 복지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국가들끼리 정치적인 그런 혼란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말이죠. 심지어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런 타격으로 세계 경제도 크나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한국 경제도 지금 위기 촉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말이죠. 우리나라는 중국이 전체 수출의 무려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중국의 크나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이죠. 큰 타격이 지금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50% 이상이 올라야 사실은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뭐 한 10% 올랐다. 이거 수익을 못 냅니다. 부동산 살 때 말이죠. 취득세 내야지요. 공인중개사 수수료 내야지요. 법무사 서기료 내야지요. 또 팔 때는 뭐 양도소득세 이익 생긴 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내야 되지요. 부대 비용이 많습니다. 또 아파트 사가지고 뭐 인테리어 비용 해야 되잖아요. 살 때 팔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20%가 올라가지고는 소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만약에 50% 정도 가격이 상승했다면 비용 다 빼고 세금 떼고 이득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고 20% 올라가지고는 크나큰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타이밍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0% 100% 올라갔을 때 처분해야 이익이 생기는 것이지 지금 아마 지난 12월 달, 11월 달에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은 뭐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막차 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신압으로 부동산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유동성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집을 파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가 또 나중에 저점에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은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